자, 이제 길이의 그 제로승, 즉 무차원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두 길이의 비에 대한 라디안과 그리고 그 스트레인, 변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원어의 각도 세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회전 한 번 할 때 360도라는 각도 그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degree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그냥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니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360도가 되는지, 그걸 왜 100도라고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쓰는 데 있어서 디그리를 사용하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게 아주 자연적인 내추럴한 그러한 단위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인 앤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것들 미분 적분을 하고 이럴 때는 그 디그리를 쓰지 않고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나타내는 그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은 그 각도를 길이의 그 비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옆에 원을 한번 보겠어요. 자,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호를 나타내는, 자, 여기 빨간색 호가 나타내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원의 한 바퀴는 360도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써보면, 자, 360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360도는 우리가 자, 360도에 해당되는 이 호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 반지름을 우리가 1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360도 호에 해당되는 그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의 둘레하고 같아요. 원의 둘레는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죠? 파이 d,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라는 게 되고, 아니면 반지름으로 나타내면 이게 2파이 r이 됩니다. 2파이 r인데 어떻게 돼요? r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360도에 해당되는 각도가, 자, 이 호의 길이로 나타내면 이게 2파이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는 그 각도의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우리가 이 2로 나눠주게 되면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각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각도에 대응되는 반지름 1인 원의 이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돌면 그게 2파이, 그다음 r이 1이기 때문에 2파이 r에서 2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이게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이 아닌 경우에 이 세타 라디안은 뭘 의미하는가? 자, 여기 세타, 여기 각도 세타죠. 이제 있는 이 세타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쓴다고 했죠. 라디안은 그냥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다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디안 다 쓸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라디안이라고 쓰고요. 영어로 쓸 때는 그냥 RAD 정도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라디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커지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는 당연히 커지죠. 자, 이 R1일 때 전체 한 바퀴 돌 때의 그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파이 R1이 되죠. 자, 이때 이거는 2파이에 대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에 대응되는, 자, 세타에 대응되는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1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거 내항 곱하기 외항이 같기 때문에
2파이 S1은 2파이 R1 세타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세타를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우리가 2파이 다 없애주면 S1 R1, 즉 세타라는 것은 S1 이 각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지름이 R2가 되면 더 커졌기 때문에 같은 라디안, 세타 라디안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더 길어질 겁니다. 근데 그 B는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S2 나누기 R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반지름을 가지는 경우에 이 호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로 나타냈을 때 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 호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 이렇게 되고요. 요때 세타의 단위는 우리가 라디안, 한글로는 라디안, 영어로는 RADIAN이라 쓰고요. 그냥 쓸 때는 RAD라고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S1이 바로 R1 세타가 되고 S2는 이게 바로 R2 세타가 됩니다. 이런 길이를 가진다는 거죠. 정리하면 라디안은 뭘 나타낸다고요? 각도를 두 길이의 비, 두 길이의 비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지름분의 그 각도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그 각도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라디안은 우리가 여기 RAD라고 쓰지만 요거는 실제는 유니트로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나누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안은 그 각도의 크기를 길이의 비로 나타낸 거다. 그죠? 라디안이 큰다는 거는 그 라디안 각도가 가리키는 호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랭스의 제로승, 즉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길이분의 길이, 단위가 없는 유니트리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각도라는 걸 나타낼 때는 그 RAD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요. 근데 이거는 단위는 따로 없는 겁니다. 알겠죠? 뭐 길이의 차원도 아니고요. 이거는 질량의 차원도 아니고 유니트리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적 분해는 라디안이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sin 뭐 x의 미분 d dx 하면 여기 x하고 여기 나온 x 요거는 여러분들 라디안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디그리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x가 될 때 여기 나오는 이 x들, 여기 나오는 이 x들, 이거 전부 다 x는 라디안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 줘야겠습니다. 다음 두 길이의 비, 변형률 내용입니다. 변형률은요, 어떤 물체가, 요거는 우리 역학하고 관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역학하고 관련돼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우리 기계공학 관련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평생 써야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형률, 영어로는 strain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인장력, 여기 하나가 고정되어 있고 힘을 받게 되면, 인장력을 받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고요. 압축력을 받을 때는 길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길이가 요게 L이에요. L이 원래 길이, 요게 원래 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형량, 늘어난 양이라고 칩시다. 자, 힘이 가해질 때 어떤 이러한 그 물체가 길이가 늘어나는데, 원래 물체가 작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길이와 원래 큰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같은 힘이라도 다르겠죠. 그죠? 따라서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표준화된 어떤 변형량을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변형률이에요. 변형률은 뭐냐면 정의가 strain 변형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엡실론 이렇게 읽고요. 원래 길이분의 델타 L, 델타 L이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변형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길이로 변형량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경우도 물체가 크던 작던 요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률 strain은 두 길이의 비를 나타냅니다. 원래 길이의 분의 변형량. 따라서 요것도 유니트리스,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strain 하면 단위가 없는 거다. 이런 기억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길이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길이의 제로승 이러한 단위의 어떤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길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길이의 제곱, 랭스의 제곱 요거는 제곱이 되는 거는 이제 면적이 됩니다. 면적. 자, 면적은 길이에서 유도된 보조적인 물리량이다. 특별히 길이 곱하기 길이에서 면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공학적 문제에서 이 면적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또 상당히 많고요. 중요합니다. 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토바이 엔진, 잔디 깎는 기계, 라디에이터, 열 교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면으로부터의 열 전달률 얼마나 그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heat transfer rate 요거는요 어디에 비례하게 되냐면 그 열 전달이 일어나는 그 표면적 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같은 온도 차에 대해서 같은 물질에 대해서 열 전달률이 많아지고 그리고 표면이 작으면 당연히 열 전달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어리어가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그 면적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공사할 때 밑에 기초를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지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서포트 이 기초 위에 건물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기초가 얼마만큼 그 넓은 면적을 가지느냐 즉 이 힘 나누기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무게 나누기 A 요게 압력이거든요. 요게 P 압력인데 요게 이제 너무 작으면 압력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적당한 기초의 크기 A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잔디 깎는 기계예요. 잔디 깎는 기계에서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Q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기계들이 이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핀을 닫아요. 핀을 다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게 해서 그 표면적을 통해서 열들이 빨리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즉 좀 더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핀을 달아서 면적을 넓힙니다. 그죠? 면적을 크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을 크게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 스키는 우리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스키를 타게 되면 눈에 푹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힘, 무게 F의 몸무게에다가 나누기 A 이 스키의 면적 A로 나눠주면요. 결국은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키의 표면적은 우리가 넓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눈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도의 그 무게를 우리가 사람이 이 스키를 탔을 때 그러한 뭐 눈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A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라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전원이 들어와서 여기 안쪽에서 이제 열을 내고요. 그 열이 바깥으로 그 공간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표면적을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급적 볼륨에 대비 이 전체 볼륨에 대비 그 에어리어의 그 비가 크게 하는 그러한 설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면 표면적이 여러 부분에서 표면적이 넓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랙터에 이 스레드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진흙 같은 것 할 때 이런 우리가 이 궤도 차량이죠. 궤도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적을 넓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으로 이 중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 해서 압력을 낮춤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떤 거 관련이 있냐면 열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압력을 우리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기 위해서 그 힘이 가해지는 부분에 면적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길이에서 유도된 그 물리량인데 공학적인 그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열 전도율하고 한번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열 전도율. 요거는 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밖으로 전달됐느냐 그런 의미인데 노출된 표면적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디에이터나 열고양기는 표면적이 크도록 설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음이나 사탕을 먹을 때 분쇄된 얼음이 각 얼음보다 빨리 음료수를 냉각시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텐데요. 왜 그런지 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 끓이는 요리보다 굽는 요리가 조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끓일 때는 그 끓이는 액체 뭐 물이라고 치면요. 그 물이 우리가 그 요리해야 되는 그 음식의 표면적에 더 많이 전달이 되는데 굽는 요리는 불이 닿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끓이는 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요. 자, 또 이제 반대적인 개념에서 열 손실을 막고자 한다면 외부와 접하는 표면적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날씨에 가면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이유가 어깨를 확 펴라고 하는데 사실은 펴면 더 추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적을 줄여야 우리가 열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빨래 건조를 위해서 빨래를 줄이게 할 경우에는 공기하고 그 노출되는 면적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쫙 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 분쇄된 얼음이 왜 각 얼음보다 더 빨리 음료수를 냉각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초기에 1m, 1m, 1m인 박스 형태의 얼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이기 때문에 1m의 3승이 되고요. 표면적은 1 곱하기 1이 6면체니까 6개 있어요. 6m 제곱이 돼요. 그래서 표면적이 부피는 요게 되고 표면적은 6m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큰 어떤 냉각하는데 이 큰 얼음을 통째로 넣는 것보다 요거를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한 번씩 자릅니다. 그렇게 되면 요 크기가 한 변의 크기가 0.5m가 되겠죠. 0.5m 이것도 0.5m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2에서 8개가 되죠. 8개에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박스로 나누게 됩니다. 부피는 원래 부피 똑같고요. 그냥 나누기만 했으니까 똑같고요. 표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은 여기 그림에처럼 이런 작은 육면체가 여기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육면체는 0.5 곱하기 0.5가 여기 면적이 되는 거고 6면체니까 곱하기 6. 요게 작은 하나의 육면체의 그 표면적이 됐고요. 이런 게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계산했더니 원래 6m 제곱이었던 게 12m 제곱으로 표면적이 2배가 늘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왔던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나눠줍니다.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8개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8개가 되기 때문에 88이 64개가 됩니다. 64개가 되고 한쪽의 길이는 0.5에서 반 나눴기 때문에 0.25 곱하기 0.25 곱하기 0.25 미터 3승의 박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부피는 원래랑 똑같을 것이고요. 그냥 있는 것만 나누기만 했기 때문에 표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64개가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0.25로 되어 있는 그 모서리 길이가 0.25입니다. 그러면 한쪽의 면적 이게 0.25 곱하기 0.25고 이게 육면체가 되고요. 자, 육면체가 되고 그럼 이게 몇 개가 있었냐면 6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표면적은 24m의 제곱이 됩니다. 즉 부피가 일정하지만 면적은 이렇게 2배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죠. 따라서 분쇄된 얼음이 각 얼음 비해서 표면적들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를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이게 다 에어리아하고 그 열 전도와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 면적이요 공기 역학 즉 역학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역학.
면적은 공기역학, 에어로다이나믹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체, 여기 기체라는 거는 항공기도 가능하고요. 또는 자동차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노출되는 총 면적, 그리고 그 전면 면적, 프론탈 에어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노출되는 총 면적, 그리고 전면 면적, 이걸 우리가 프론탈 에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요. 이게 전부 다 그 공기 저항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기 저항. 어떤 기체를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자동차가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자 이게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이라고 칩시다. 이게 바퀴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좋은 차량들, 성능이 좋은 거는 낮은 형태를 띱니다. 낮은 형태를 띠고 그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유선형을 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서요. 저항력이 줄어야 같은 엔진에서 파워가 나왔을 때, 출력이 나왔을 때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력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2분의 1 공기 밀도, 그 다음에 공기의 속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니까,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속도에 공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공기 밀도 곱하기 공기 속도의 제곱 곱하기 전면 면적 곱하기 저항 계수가 바로 저항력이 돼요. 자, 그러면 저항력에다가 이런 것들을 나눠준 걸 가지고 우리가 저항 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력은 드래그 포스가 되고 저항 계수는 드래그 코에피시언트가 되는데, 자, 여기 전면 면적입니다. 전면 면적. 만약에 저항력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항력이 어떻게 돼요? 자, 저항력은 저항 계수에다가 이것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 면적이 커지게 되면 저항력이 점점 커지게 됐죠. 그래서 전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체의 면적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옆모습이 아니고 앞에서 본 겁니다. 여기 운전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 본 거예요. 여기 옆에 운전자 이렇게 보조 운전석 여기 있을 때 앞면에서, 자, 빛이 직선으로 가는 퍼지지 않는 빛을 우리가 썼을 때 그림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뒤쪽 벽에. 그죠? 그렇게 투영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전면 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요, 기체의 앞쪽 외형을 형상하는 직사각형 높이. 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자동차를 앞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어떤 외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곱해서 0.85배를 취하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전면 면적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전면 면적에다가 저항계수 다 계산해서 저항계수를 곱하면 저항력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기의 양력, 리프트 포스가 있어요. 공기의 양력은, 이거는 공기가 그 에어포일을 지나면서 위쪽과 아래쪽에 속도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압력차로 밑에 압력이 높아서 날개를 위쪽으로 미는 그런 힘이 됩니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날개의 평면 면적과 비례합니다. 날개의 평면 면적, 플레인 폼 에어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크면 리프트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단면적이 역학, 우리가 하는 이제 구조 역학 또는 고체 역학, 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면적은 힘을 면적 영역 전체로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공사, 요것도 다 프레셔라는 게 F 나누기 A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힘이 가해질 때 A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수력 시스템,
그리고 절삭공구 이렇게 있는데, 자, 왜 날카로운 칼이 잘 깎이는가, 날카로운 칼이랑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힘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자, 여러분들이 칼날이 있고요. 근데 무딘 칼날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냥 칼이긴 한데 두께만 있고 날이 전혀 안 선 게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위에서 여러분들이 눌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경우는 이게 되게 크죠. 에어리어가 큽니다. 그러면 물체와 그 칼날이 닿은 부분에서 피는 작게 됩니다. 대신 날카로운 칼은 뭐래요? 그 모서리가 아주 하나의 라인이죠. 라인이기 때문에 A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힘을 줘도 P는 커져요. 맞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절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절단면에서의 압력의 크기입니다. 절단면에서의 압력의 크기. 따라서 같은 작용력 힘으로 눌러도 절단면의 모서리의 단면적, 즉 이게 뭐예요? 날이 섰나 서지 않았나 그거죠. 절단면 모서리의 단면적이 크게 되면 날이 서지 않은 것이고요. 단면적이 작으면 이게 날이 선 겁니다. 따라서 날이 선 그러한 경우에는 절단면에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절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동일한 칼을 미는 힘에 대해서 단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요거는 뭐예요? 날을 만드는 거죠. 엣지를 우리가 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단 압력을 증가시켜서 이게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 톱 이런 것들을, 그죠? 날을 그렇게 날카롭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P는 압력은 F 나누기 A, 단면적분의 면적분의 F라는 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단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키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체중을 보다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요. 스키의 밑에 그 플레이트의 면적을 크게 하면 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눈에 빠지지 않아요. 눈 속으로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평평한 표면과 접촉 면적이 넓은 신발을 신는 거하고 이러한 굽이 높은 거하고, 그죠? 하이힐 이런 뾰족한 이런 것들 신는 거하고 발에 오는 부담감이 틀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적이 크면 압력이 낮아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이게 작아지면요, 당연히 신을 때 좀 어떤 그 면적이 그 작으면서 오는 어떤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목에 느껴지는, 또 바닥에 느껴지는 그러한 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면적이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에서 어떤 설계를 우리가 해 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 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교과목을 통해서 이 면적 부분들이 여러 역학적인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거죠. 열전달에서 쓰일 수도 있고, 그 항공역학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일반 그 고체 역학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신발과 관련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 각각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상당히 이해가 쉬워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잘 해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적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길이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터의 제곱 또는 센티미터의 제곱, 뭐 킬로미터의 제곱, 밀리미터의 제곱 되고, US 단위에서는 P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면적 단위 환산표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요거 봅시다. 1m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건가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1mm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1mm 곱하기 1mm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 다음에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에는 두 개 있으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지수의 두 개의 곱은 어떻게 해요? 지수들끼리는 서로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mm의 제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이 돼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 밀리미터의 제곱이 몇 미터의 제곱입니까? 라고는 환산표에 잘 나오지 않아요. 환산표에는 그냥 1m가 1000mm다 또는 1m가 뭐 얼마 피트다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면적 단위로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면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뤘고, 면적의 단위계도 다뤘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캘큘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죠. 자,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구성면의 총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쉬운 방법이 단순한 기본 형태의 면으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우리가 히트싱크입니다. 뭐 칩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핀 형태인데, 이런 것들의 표면적을 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자르면 다 직사각형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직사각형 형태 가로 세로 그 치수만 알게 되면, 그리고 면이 몇 개인가 알면 다 총 그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이블 7.4에 보면 이 다양한 이 도형에 대한 그러한 면적에 대한 공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고, 또는 이 평면 면적을 근사하는 데서는요, 비정규적 형상의 평면 면적에 대한 근사, 이게 모양들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든지 뭐 삼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근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보면 사다리꼴 방법, 미소 정사각형 방법, 불필요한 면적의 차분, 면적 무게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이든지 주어진 면적들은 도면이 있으면 그 캐드 상에서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그냥 그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 먼저 면적 공식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의 커리큘럼을 생각한다고 하면 면적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사각형은 밑변 그리고 높이, 그래서 BH가 되고요. 서클은 파이 R 제곱, R은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 형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높이가 H가 되고, 이 밑변, 그 다음에 이 A하고 B, 이거는 자 2분의 1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면적을 계산할 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게 맞고요. 계산하려면 그냥 요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은 B 곱하기 H죠. B 곱하기 H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두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높이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분의 1 h 세모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h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이게 얼마가 돼요? 길이는 전체 A에서 B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A 빼기 B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H A-B입니다. 이거하고 두 개를 더하면 바로 A는 2분의 1 A 더하기 B 그리고 가로 닫고 H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side 이거는 자 이게 지금은 그림엔 얼마가 나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육각형이죠. 폴리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 표면적 요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분의 n n은 이게 몇 각형이냐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고 그 다음 b는 여기 나오는 한 변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n분의 18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공식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n각형의 뭐 정육각형이라든지 정팔각형 이런 것들의 그 넓이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 중심까지가 있으면 이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각형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고요.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요. 그리고 요 각도가 자,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같아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B라는 거 알고요. 높이도 이 삼각형의 이 각도에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요거 면적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제로 요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패러렐로그램 자, 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B 곱하기 H 이게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면적은 동일해요. 그래서 BH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는 뭐가 되냐면 타원입니다. 타원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파이 AB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A하고 B가 크기 같은 R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장축과 단축 그거에 여기 나오는 길이 반지름이죠. 장축의 반지름, 단축의 반지름 그걸로 파이 AB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형태는 당연히 요거는 그리고 윗면, 아랫면, 밑면들의 그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옆면이죠. 옆면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H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쭉 펴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이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2파이 R 되죠.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에다가 높이 H를 곱하면 옆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ight circular cone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원뿔이죠. 원뿔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뿔의 경우에 대해서 전개도를 그려놨는데요. 이 원뿔을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펼치면 밑에 원이 나옵니다. 밑에 원의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면적의 크기는 여기가 R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되고요. 이게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분, 즉 원뿔의 옆에 해당되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파이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여기 밑에 반지름 이겁니다. 파이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S라 되는데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요게 뭐가 되냐면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이라고 하는데 요게 S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RS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이 원뿔의 겉면적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요거 R은 4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들은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만약에 기억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거는 조롱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식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불규칙한 형태의 평면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설명하는 트라페조이달 룰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자, 트라페조이달 룰이라고 하는 사다리꼴 방법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면적들을 나눕니다. 같은 가급적이면 같은 걸로 나누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할 때 한 크기를 우리가 H로 분할합니다. 자, 분할을 한 다음에 전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면요. 이 분할한 면적 A1부터 AN을 다 더합니다. AN 같은 걸 보면요. 실제로는 요렇게 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외곽인데 우리는 자, H로 나눈 다음에 이 H 나눈 첫 번째 그 부분 A1이라고 하면 그 면적을 A1이라고 하면 A1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하나의 사다리꼴로 생각해서 요거를 별로 사다리꼴로 생각합니다. 사다리꼴로 생각해서 면적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라페조이달 룰, 사다리꼴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트라페조이드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높이 2분의 1 높이 그 다음에 갈로 A 더하기 B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높이를 이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H로 높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H 그 다음 뭐예요? 높이 이쪽 Y0 Y1 이렇게 해서 A1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여기 A1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다리꼴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 나온 빗금 치는 부분만큼 요게 차이가 나게 됐죠. 근데 만약에 H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눈 것보다 더 잘게 나누는 겁니다. 아주 잘게 나누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이러한 오차 부분들이 이게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나누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분 형태가 돼요. 그게 적분이기 되기 때문에 일단 H를 작은 값으로 이 마디를 여러 번 나누게 되면 오차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임의의 어떤 개수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약간의 오차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불규칙 형태의 평면 면적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2분의 H 이번에는 위쪽이 Y1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Y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분의 H, Y2, Y3가 되고 쭉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요게 H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뭐가 되냐면 요게 우리가 제일 마지막을 YN이라고 했기 때문에 YN-1이 됩니다. 그래서 YN-1 더하기 YN 이렇게 해서 A를 A1에서부터 AN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쭉 정리해 보면 H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H는 묶어냅니다. 그리고 같은 것끼리 묶어 봅니다. 2분의 Y0 여기 있고 그 다음에 Y1 2분의 Y1 또 2분의 Y1 그래서 이거 Y1이 되고요. 또 Y2 같은 경우도 2분의 Y2 2분의 Y2 또 이게 Y2가 됩니다. 그러면 쭉 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 2분의 YN-1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 항에 2분의 YN-1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여기 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2분의 YN이 남습니다. 즉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H 곱하기 갈로 하고요. 2분의 1 첫 번째 높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높이들은 그대로 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높이만 2분의 1로 해주면 근사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한 것처럼 이때 H의 값을 작게 가져가면 H를 우리가
아주 0으로 갖게 되면 사다리꼴을 더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오차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소 정사각형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요, 주어진 영역을 크기가 정해진 작은 정사각형으로 분할한 다음에요, 이러한 정사각형 그 개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세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경계선상에서 정사각형이 남는다면 요런 부분이죠. 요런 거는 작은 삼각형으로 근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따 정도만 넘어가면 되겠고, 여러분은 그 도형의 공식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트라페조이달 룰, 그 사다리꼴 공식, 그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또는 불필요한 면적의 차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측정해야 될 부분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요거를 포함하는 기본 면적, 큰 기본 면적을 이용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딱 형상에 맞도록 설정하고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서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몇 개가 빠지는지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때 대칭 형상에 대해서는 형상의 대칭성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총 면적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것들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다시 원래대로 2배, 4배, 8배 이런 게 곱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되겠고요. 또는 면적 무게 측정 방법입니다. weighing the area.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질량, 무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윤곽을 그릴 만한, 그죠, 깨끗한 종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종이가 무게가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A4 용지의 무게를 측정할 때 이거의 넓이도 알겠죠. 그죠? 그냥 직사각형 종이니까.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특정한 얼마일 때 그때 무게가 얼마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종이 위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면적의 경계를 그리고요, 그 경계를 따라서 절단합니다. 그리고 절단해서 그 모양,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모양, 그 종이를 무게를 측정해요. 그러면 무게를 측정하면은, 자, 무게가 넓이가 얼마였을 때의 빈 종이에서의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지금 측정한, 오려낸, 그죠, 어떤 특정한 형상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비해서 당연히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종이가 균일한 두께하고 밀도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고, 실제로 이러한 종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화의 총 지면 접촉면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친절하게 어떤 발 모양을 하고요, 이렇게 다 H를 나눠서요, H는 이렇게 H는 1로 나눴고요, 그때 그 H에 해당되는 높이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면적은 A는 A1 더하기 A2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합니다. 사다리꼴 법칙은 H는 여기 나오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H는 1인치입니다. 1인치로 나눴고요. 그러면 2분의 1 첫 번째 거 더하기 쭉 다 하고 제일 끝에 거 다시 2분의 1 높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A1 한번 봅시다. A1은 위에 겁니다. A1은 자, H를 1인치로 나눴기 때문에 H는 1이 나오고, 2분의 1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높이가 제로죠. 그래서 제로 오고, 두 번째 거는 1.12 나오고, 그 다음에 1.37 나오고, 쭉 가다가 1.8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는 2분의 1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다 더합니다. 그러면 16.6인치 제곱이 나오고, 요거를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센티미터 제곱으로 환산을 하면
요 값이 되고요. 자, 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2도 밑에 부분인데 요 H는 그대로고요. H0는 Y0는 요 값 0이 되고요. Y1은 1.5, Y2는 1.62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자, 1.25까지 더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2분의 1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근데 다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2 부분을 쭉 다 더하면 19.3인치 제곱이 되고 요거 다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24.5cm 제곱됩니다. 그래서 토탈 면적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다 더한 35.9인치 제곱이 되고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231.6cm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적을 어떤 불규칙한 형태의 면적들은 이렇게 사다리꼴 법칙을 이용하면 되고요. 더 어떤 면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H를 더 줄여서 촘촘하게 우리가 마디를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더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길이 관련되는 거에서 길이의 제곱, 즉 면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길이의 3승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볼륨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면적에서 그 공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부피가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부피의 역할, 음료수 캔의 평균적인 그 부피죠. 355ml를 담고 있다. 이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고, 현대 그랜저의 엔진 크기는 뭐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2400cc인 경우도 있고요. 연료 탱크를 채우는데 휘발유 양이 약 60리터 정도다. 예, 대부분 한 이 정도. 대형차들은 조금 더 크고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60에서 120리터의 물을 소비한다. 마신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씻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해서 이 정도 소비하는 거고요. 즉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체들의 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뭘 이용한다? 부피를 사용한다. 예. 또 요건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부피가 차지하는 역할이고, 부피 최적은 다른 공학적 개념과 결합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밀도라는 게 있어요. 물질의 밀도. 이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밀도는 부피, 어떤 부피를 가질 때 그거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질량. 이렇게 정의가 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는 거는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다는 거죠. 그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같은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플라스틱 추하고 우리가 아주 금속 추하고 같은 볼륨을 가지는 것들을 들었을 때 금속 추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또 여러분들 부력이 부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또 공학적인 겁니다. 역학과 관련되는 거죠. 부력, buoyance force, 그죠? 자, 부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긴 물체입니다. 물속에 잠긴 양만큼이에요.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을 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상관없고, 물속에 잠긴 물체에 대해서 생기는 유체의 힘이다. 즉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지는 느끼죠. 그거 왜 그러냐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부력, buoyance force라는 뜻을 하는데 FB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 raw Vg예요. raw Vg. 여기서 raw라는 거는요, 밀도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유체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체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부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raw는 여러분들이 들어간 유체의 밀도가 되는 거고, V는 바로 물속에 잠긴 물체의 볼륨입니다. 물속에 잠긴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그 유체와 그 물체가 어디에 있냐, 그곳에서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참고 CF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F
뭐 그래비티 해볼까요? 그래비티는 어떻게 됩니까? 로 V G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 V는 뭐냐면 우리 물체의 질량 돼요. 질량. 이게 매스가 됩니다. 매스. 이때 로는 우리 물체의 밀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냥 지구상에 서 있다 그러면 나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로 Vg인데 여기서 로는 유체의 질량이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밀도. 그래서 로 V를 곱하면 나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요거는 나의 질량 매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mg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력장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몸무게가 되는 거고, 이랬던 사람이 물속에 푹 잠기게 되면 FB, Low VG라는 부력이 그 몸을 받쳐줘서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부력은 물속에 잠긴 물체에 대해서 생기는 유체의 힘이다.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기억할 거는 여기 로가 여러분의 밀도가 아니라 바로 유체의 밀도라는 겁니다.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이유는요, 아래쪽으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유체의 압력이 위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치면 물이 여기 있는 경우하고 여기 있는 경우 수압이 여기 A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한 곳에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거든요. 따라서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여기하고 여기하고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질 때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B 부분이 A 부분보다 압력이 더 커요. 따라서 밑에 부분들이 위에서 압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전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buoyance force, 부력이 됩니다. 이 부력은 사실은 우리 선박 관련되는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만약 부피, 최적이 V인 물체를 완전히 잠기게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긴 이 부피가 V여야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부피와 똑같은 만큼의 공간과 동일한, 여기서 로가 뭐예요? 유체죠. 유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 위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력의 크기는 유체 안에서 물체가 차지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같다. 단지 그 방향이 밑에서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FB는 Rho VG가 됩니다. Buoyance Force FB는 Rho VG가 되고, Rho는 Density of Fluid.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V는 물속에 잠긴 양이어야 돼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만 돼 있다면 볼륨은 이 밑에 부분만 계산해야 됩니다. 보면 그림에 보면 나사에 이제 그 우주인 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Underwater Neutral Buoyance Simulator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Buoyance Force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공기 중에서 어떤 움직이는 것보다 좀 틀려요. 그냥 부력을 계속 받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뭘로 나타내냐면 무중력 상태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훈련을 하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걸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식이 있는 것들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거 원기둥 같은 경우에 실린더는 밑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뿔은요, 사실 위에 나오는 원기둥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3분의 1. 요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된다고 어떤 그 공식처럼 설명만 되어 있고요. 왜 그런지 엄밀하게는 뭐 적분을 통해서 나타나진 않는데, 요거는 사실은 적분을 이용하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오브 콘, 요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 콘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전체 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부피에다가 여기 있는 거 빼주면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 원뿔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뿔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 원뿔대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원뿔 두 개를 가지고 크기만 서로 다른 형태로 해서 전체 큰 거에서 위에 부분을 빼면 이 섹션 오브 콘에서 원뿔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3분의 1 파이 h r1 제곱, 여기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1 r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스피어 9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9의 표면적을 계산했죠. 그거는 이거를 r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이라는 게 9가 팽창해서 볼륨이 변할 때의 그 변화율이거든요. 반지름에 대한. 따라서 요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계산한 거 나올 겁니다. 앞에서 계산한 거가 어떻게 됐어요? 4 파이 r 제곱이었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미분하면, 볼륨을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있는데, 요거 미분하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승에 3 앞으로 나오면 4 파이 r 제곱 되죠. 그래서 9의 볼륨을 그 반지름에 대해서 미분하면 9의 표면적이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섹션 오브 스피어. 자, 이 스피어의 이 중간 부분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은 여기 6분의 1 h 파이 h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더하기 h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것도 사실 적분을 하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적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부피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냥 고구마 같이 생긴 물체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공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첨단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거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수조를 이용해 가지고 흘러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지금 달나라가고 화성가고 이런 시대에도 이 방법 외에는 뭐 특별히 더 뾰족한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들어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방법 A는 흘러넘친 물의 부피입니다. 자, 첫 번째 큰 용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더 작은 용기를, 빈 수조를 넣고요. 거기다 물을 끝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고 싶은, 부피를 모르는 물체를 끝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끝까지 집어넣어서 완전히 잠기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끝까지 채웠기 때문에 이 부피가 들어가면 부피만큼의 물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밖으로 흘러넘친 물의 양을 우리가 매스 실린더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하고 같냐면 이 오브젝트, 물체의 부피하고 같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 물이 흘러넘치고 얼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매스 실린더에 부었을 때 또 여기서 뭐 정확하게 다 매스 실린더 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차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방법 B입니다. 이번에는 부력 공식을 좀 씁니다. 조금 더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부력 공식과 스프링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공기 중에 있을 때의 무게입니다. 공기 중에 있을 때의 무게고, 그 다음에 물속에 딱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는 만큼 부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힘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힘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받는 무게는 W in air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서 우리가
F 보이언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WIN 워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무게보다 빼기 FB가 됩니다. 그죠? 맞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실제 무게보다 여기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언스 포스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 무게 빼기 여기 나오는 부력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 in water 그리고 W in air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측정하고 나면 그게 차이가 뭡니까? 부력이 되죠. 따라서 부력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력은 rho VG죠. 그러니까 부력은 그 부피 곱하기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FB를 계산하고 나면 여기서 V,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측정한 무게하고 물체를 물속에 딱 담겼을 때 측정했던 그 apparent weight라고 하는데 이거를 물에 잠긴 물체의 무게 그거의 차이가 바로 부력이라는 그 조건에서부터 부력은 rho VG에서 우리가 다른 여기 rho도 알고 g도 알기 때문에 V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방법 2가 됩니다. 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관이 순수한 금이냐 또는 합금이냐 그죠? 다른 게 섞였느냐 그거를 판별을 했고요. 그때 그게 그 왕관과 같은 무게의 그 금 그죠? 순수한 금, 황금하고 이렇게 부피를 비교했을 때 달랐기 때문에 그 왕관이 100%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냈었죠.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그냥 소다캔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데 너무 이제 쉬운 거죠. 그냥 우리가 이것을 실린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린더 형태로 근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린더 형태는 밑에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을 우리가 6.3이라고 하면 R이 6.3이 아니고 다이아메터이기 때문에 R은 이거는 6.3 나누기 2가 되죠. 자, 이거 파이 R 제곱 파이 이게 파이고요. 그 다음 R은 2분의 6.3 cm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는 12 이렇게 됩니다. 다 계산하면 374 cm의 삼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밀리리터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관계식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관계식을 보면 센티미터 삼승이 밀리리터하고 같은지를 어떻게 한번 되냐 보면요. 자, 1m의 삼승은 요거는 1m의 삼승은 뭐하고 같아요? 요거는 100cm의 전체의 삼승하고 같죠. 따라서 100의 삼승이니까 10의 제곱이고 10의 제곱을 3승했으니까 그 10의 6승이 되고 센티미터의 3승이 옵니다. 자, 첫 번째 게 됐고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1리터는 뭐예요? 1리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그러한 부피가 1리터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0씩이 있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의 3승 센티미터 제곱이 되고요. 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리터의 3승은 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자, 1m의 3승은 10의 6승이고 1리터는 10의 3승이기 때문에 1m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3승 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고 그 다음에 1cm의 3승은 1ml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밀리리터라는 거는 요게 가로 세로 높이가 요게 바로 1cm인 어떤 정육면체의 부피하고 같다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이러한 부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소다 캔의 부피가 355ml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틀리는 이유는 뭐 요런 것들이 여기에 부피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런데 부피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설명했었는데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자, 물체를 유체에 넣었을 때 물체가 받는 어떤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양의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는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력입니다. 부력이 rho v g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요. 어떤 왕이 여기 보면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순금이라고 하면 동일한 이게 왕관이 순금이라고 하면 무게가 동일한 어떤 진짜 순금과 부피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그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요. 이 왕관과 동일한 그 질량의 순금으로 된 것들을 물에다가 집어넣고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왕관에서 나온 것이 같은 질량의 금을 따로 물에 담궈서 나오는 부피하고 이게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물이 흘러나왔어요. 따라서 뭐예요? 부피가 더 컸다는 거죠. 왕관의 부피가 더 컸다는 거예요. 같은 질량에 비해서. 따라서 그 왕관은 금보다 밀도가 더 낮은, 그죠? 부피가,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질량이 되려면 부피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재질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랭스의 3승인데 이번에는 부피가 아니에요. 부피가 아니고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단면 1차 모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정역학이라든지 앞으로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센트로이드, 어떤 평면에 어떤 평면 형상의 도형이 있다고 하면 그거의 중심을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면 1차 모멘트, first moment of area. 그래서 영어 그대로 단면의 1차 모멘트라는 거고, 요게 차원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터의 3승입니다. 자, 단면 1차 모멘트 한번 볼게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단면에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러한 임의의 단면에서 어떤 미소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요만큼 네모가 있어요. 그래서 미소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D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A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어떠한 직교좌표가 X축이나 또는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한 거를 가지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분한 게 나오는데, 그죠? 적분한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적분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적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적분이 자, 역학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면 1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관성 뭐 2차 관성 모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적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단면 1차 모멘트는요. 어떤 단면에서 어떤 임의의 미소 면적, 여기서 DA라고 칩시다. 여기는 작은 이 사각형이 이 각각의 직교좌표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해서 전체 다 적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QX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임의의 면적을 우리 DA라고 칩시다. 이 DA가 QX니까 X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요. 자, 이 DA라는 점은, DA라는 미소 면적은 X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Y만큼 떨어졌죠. 따라서 Y 곱하기 이 미소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거를 이 전체 영역, 여기 나오는 A의 전체에 다 계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QX라고 하고요. 자, 요걸 다 계산하면 면적에다가 요게 미소 면적이고요. 면적이니까 요거는 길이의 어떻게 돼요?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Y죠. 이게 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곱하기 길이의 제곱이니까 길이의 3승이 되죠. 그래서 QX는 이게 바로 길이의 3승이 되는 그러한 물리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QX라고 하고, QX는 우리가 달리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A는 이 임의의 단면의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인데, 자, 면적 곱하기 길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값이 QX가 되는 A 곱하기 어떤 Y 바라는 이거는 Y 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Y 바는 뭐냐면 X축에서 떨어진 이 단면적 A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Y 바가. 그 다음에 QY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QY는 뭐냐면 이 DA 미소 면적까지 거리를 이제는 Y축에서부터 이 거리를 보겠다는 QY는, 자, 그러면 Y축에서 떨어진 거리는 이게 바로 X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XDA를 전체 이 면적에 대해서 DA를 바꿔가고, DA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거리가 다 바뀌죠. 이런 것들을 다 적분해서 다 더하게 되면 이거는 QY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에다가 QY이기 때문에 Y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거를 우리가 X바라고 합니다. 그럼 X바는 Y축상에서부터 봤을 때 이 단면적의 중심이 어디냐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도 단위는 길이의 3승이 됩니다. 길이의 3승. 왜냐하면 단면적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길이의 3승이 되는 거고요. 자, 단면 1차 모멘트, first moment of area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축을 만약에 이쪽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이 축으로 우리가 만약에 x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치가 DA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수라고 하면 만약에 DA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는 음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음의 값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면적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양의 거리가 될 수 있고,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음의 값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축이 이렇게 단면적에서 떨어진 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한 도심의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도심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도심, 여기가 뭐 센트로이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X, 여기를 Y 이렇게 표현하고 싶시다. 자, 만약에 도심을 센트로이드를 준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자, QX에 대해서 해보면 QX 이 점은요, 이 단면에서 여기서 계산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1차 모멘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QX가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QX, QY도 이게 제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계산하는 축이, 여기 이 축이 바로 여기 축의 원점, 이 보라색 점이 원점이 바로 이게 센트로이드 도심이다. 도심이라는 거는 이 단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어떤 임의의 단면에서 직교차표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점, 여기서 바로 여기죠. 이게 바로 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께가 일정한 어떤 여러분들 무슨 바닥바닥한 종이나 아니면 그 평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자, 옆에다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뾰족한 연필심을 가지고 그 평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도심이 되는 거죠. 그게 비록 평면은 아니지만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평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교좌표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어떤 임의의 좌표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식이죠. 여기서 QX가 바로 A
y바였기 때문에 y바 어떤 직교좌표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qx 나누기 a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qy를 계산하는 게 있으면, 단면 1차 모멘트를 어떤 직교좌표계에서 계산하는 게 있으면 요거는 a 곱하기 x 바하고 같아요. 따라서 그 좌표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x는 바로 a 분의 qy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 x는 qy 나누기 a, y바는 qx 나누기 a. 요게 바로 여기 위의 식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단면 1차 모멘트, 여기 나오는 그 랭스의 3승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랭스에 대한 4승에 대한 개념입니다. 랭스 4승에 대한 개념은 우리 책에 7.8절에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단면 2차 모멘트예요. Second Moment of Area. 이제는 에어리아를 곱할 때 미소 면적 에어리아가 어떤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단면 2차 모멘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서 앞에 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앞에 거는 어떤 단면의 중심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학생도 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단면 2차 모멘트는 이게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물체를 우리가 굽히기, 밴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그 어떤 단면으로 되어 있는 물체가 얼마나 많이 굽혀지느냐, 굽혀지지 않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어떤 단면의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영어로는 단면 2차 모멘트, second moment of area 또는 area moment of inertia라고 하는데, 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을 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second moment of area.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길이의 4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길이의 제로승까지 했고요. 길이, 그리고 길이의 제곱 면적, 길이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길이의 4승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이의 차원에서 공학적으로 유도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사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이러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재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또는 트럭에서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공사장에서 건물을 세울 때 이걸 기둥으로 쓸 텐데,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단면입니다. 단면을 봤을 때, 자,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중이 어떤 하중이 가해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밑에 보이는 단면, 이 우리가 I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단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봤을 때 이 밑에 바닥이 고정되어 있고 쭉 여러분 쪽으로 길이가 쭉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위에서부터 하중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A 방향으로 놓는 거하고 B 방향으로 놓을 때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처짐, 굽힘이 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다른 예로, 만약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게 있다고 치면요, 원형은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 하중 방향이 이게 하중 방향이라고 칩시다. 하중 방향에 상관없이요, 이게 이 원형이 단면인데, 자, 밑에 지금 바닥이 고정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쭉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위에서부터 하중이 가해질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하중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가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굽힘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지 단면이 이제는 이런 I 형태냐 또는 이러한 H 형태냐 이거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I빔, 이 I빔이라는 거는요, 이 부재가 굽힘 하중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인장이냐 압축이냐 이것보다도 이와 같이 옆에서 옆 횡방향으로 하중이 들어왔을 때 굽힘에 대해서 저항성을 우리가 어떤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크기 또는 그 무게에 비해서 이 굽힘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재가 되는데요. 자, 동시에 이 I빔은 사각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이렇게 차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차 있는. 자, 이러한 요소보다 재료를 적게 사용합니다. 같은 굽힘에 대해서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냥 사각 단면 빔보다 재료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돼요. 따라서 큰 건물 하나 지을 때 이러한 부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재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그 건물의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도 레일을 지지할 때 또는 교량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이러한 I빔들, 그리고 지붕이나 마루의 구성 요소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힘이 이렇게 위아래로 가해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B로 배치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답은 A입니다. A. B 배치보다 A 배치로 하게 되면 뭐가 더 좋냐면 굽힘에 대한 더 큰 저항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축, 이게 Z축입니다. 우리가 Z축이라고 하면 이 Z축에 대해서 A가 단면 2차 모멘트가 더 큽니다. A 쪽으로 해주면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더 커요. 지금 여기 나오는 형상은 A하고 B하고 같은데요. 단지 방향을 이 Z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와 같이 배치하느냐 또는 B와 같이 배치하느냐 그겁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원형 막대하고 막대자의 굽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원형입니다. 원형이에요. 원형일 때는 어떤 방향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굽히는 힘을 가해 주더라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죠?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굽힘이 일어나요. 같은 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를 가지고 있고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30cm 자가 있다고 하면 자가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양단을 잡고 한번 이걸 굽혀 보세요. 안 굽혀지죠? 근데 자를 이렇게 넓은 쪽으로 잡고 한번 굽혀 보세요. 쉽게 굽혀지죠? 이거는 굽혀지지 않는다. 이거는 쉽게 굽혀진다. 자,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이 A하고 B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원형일 때는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자, 이게 사각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굽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길쭉한 단면으로 배치를 하고 해서는 잘 굽혀지지가 않는 거고요. 대신 이렇게 굽혀지는 축,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평평하게 두께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굽히면 쉽게 굽혀진다는 거죠. 같은 재질이고 같은 형상인데 단지 방향만 바꿨을 때인데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이 두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면 2차 모멘트가 크게 되면 잘 굽혀지지 않는 굽힘에 대한 큰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원형 막대 하중의 방향에 상관없이 굽힘의 저항이 같다. 그 다음에 막대자 A 경우가 굽히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유는 뭐냐면요, 잘 보면 이유는 중심축, 여기서는 중심축이 Y입니다. Y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굽히기 때문에 중심축에서 면적들이요, 여기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면적들이. 근데 이 B의 케이스를 보면요, 이 중심에서 떨어진 면적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중심축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즉 중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A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A가.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미소 면적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 우리가 이거를 떨어진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으로 이거를 전체를 다 적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자, 여기가 단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의 제곱이 되죠. 또 여기 길이 x의 제곱을 곱하기 때문에 길이가 되죠.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전체는 뭐가 돼요? 이거는 길이의 4승이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에 떨어진 길이의 제곱으로 곱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값만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그 어떤 계산하는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